중국이 주도하는 김치 산업 국제 표준에 정식으로 탄생했다. 중국의 황구시보가 최근 보도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황구시보는 이번 김치 산업 국제 표준은 중국의 주도 아래 제정한 것으로 쓰촨성 메이산시 시장 감독 관리국에 책임지고 이끌었다. 중국이 국제 표준화 기구의 틀 속에서 김치 산업의 6개 식품 표준을 제정했다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3월 중국은 터키, 세르비아, 인도, 이란 등 5개 회원국 전문가를 초청해 김치 국제 표준 항목을 안건으로 채택했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6월에 국제표준화기구 식품제품기술위원회 과일과 채소 및 파생제품 분과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황구시보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김치 종주국이라 자부하던 한국의 전문가가 중국의 김치 국제표준 제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 김치 적자국이다. 한국은 소비하는 김치 중 3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입 김치의 99%가 중국산이다 전했습니다. 이에 중국 언론들은 일제히 김치 종주국의 구려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제는 김치가 한국이 아닌 중국의 것이라는 황당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김치를 빼앗으려는 이러한 중국의 시도는 사실 오래전 일본이 시도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산하의 국제식량농업기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는 2001년 한국의 김치를 국제식품규격으로 인정했습니다. 코덱스는 180여 개 회원국이 참여해 국제식품규격과 지침 그리고 실행규범 등을 정하는 곳인데, 당시 한국의 김치가 공식 영문명으로 고유 명사화되면서 일본의 키무치를 비롯한 종주국 논란이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명조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김치와 별 상관도 없는 중국의 파오차이가 국제표준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김치가 굴욕을 당했다는 중국의 보도는 지나쳤다. 중국이 국제 규격으로서 김치에 반대한다면 유엔 산하 코덱스 결정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다 전했고,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도 김치가 국제적으로 너무 유명하다 보니 중국도 김치를 갖다 붙인 것이다. 사실상 중국의 파오차이는 김치와 관련이 없다 말했습니다. 이하연 대한민국 김치협회 회장은 세계적으로 채소를 절인 음식은 피클이나 사워크라우트 등 많지만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파 등 5가지 이상의 양념을 버무려 발효시킨 숙성 음식은 김치가 유일하다. 김치가 그만큼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중국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한복과 갓에 이어 김치까지 중국의 문화라며 너무나도 황당한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중국에서는 충격적인 일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중국 내 소수민족 인권 탄압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서쪽으로는 티베트 자치구에 있는 540만 명의 티베트족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830만 명의 위구르족, 북쪽에는 1000만 명에 육박하는 후이족과 네이멍구 자치구에 거주하는 580만 명의 몽골족, 그리고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 거주하는 219만 명의 조선족과 야오닝성에 있는 1000만 명에 달하는 만주족, 마지막으로 중국 최대의 소수민족으로 중국 남쪽에 위치한 광시 장족 자치구에 사는 1800만 명의 장족까지, 이들 소수민족의 인구는 중국 전체의 8.5%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영토는 중국 전체의 무려 64%에 육박합니다. 이들이 모두 독립할 경우 중국 영토의 3분의 2가 날아간다는 것이죠.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말살시키고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강제로 교육시키려 하면서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독립운동에 더욱 활발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39개국이 이러한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강제노동과 강제 집단구금, 생체정보의 무단 수집, 유전자 분석 등으로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중국 기업 11곳에 제재를 하겠다고 통보했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11개의 중국 기업은 이제부터 미국 정부의 별도 승인 없이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그 어떠한 물품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은 소수민족을 억압하기 위해 강제노동과 강압적인 DNA 수집 및 분석 활동 등 비난받아야 마땅할 일을 적극적으로 조장해왔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비열한 공세에 미국의 상품과 기술 등에 가담하지 않게 보장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중국 국토의 64%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내 소수민족들이 미국과 호주 등 전 세계 39개 국가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독립을 하게 될 시나리오도 중국에게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위협적이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현재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중국 최대의 도시이자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시에서 말이죠. 미국 국회가 입법한 국제방송법에 따라 미국 의회의 투자 아래 세워진 국제방송국 RFA는 중국의 운동가들이 상하이의 독립을 위한 정당 샹하이 내셔널 파티를 설립했다. 당은 상하이 국민의 자치와 서구화를 지지하고 있다 전했고, 해왕캉 당 대표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대만과 티베트, 신장에서도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하이도 독립을 요구할 수 있다. 상하이에 대한 독립은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상하이를 완전히 서구 도시로 바꿀 것이다. 중국의 정치 체제는 정말 열등하다. 중국의 전통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루기 어렵다 전했습니다. 상하이 지역을 선진국들이 나누어 분할자치 관리를 하게 하자는 방안이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이 이 선진국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시면 상하이 지역을 미국과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이 나눠서 분할 통치한다는 것인데, 현재 집단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이 한국을 포함시키길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은 백인 국가 중심의 단체가 중국의 문제에 개입한다는 여론도 잠재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호감도가 매우 높고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아시아 국가인 만큼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특정 국가가 중국 상하이시를 대신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샹하이 내셔널 파티와 세계 최강 10개국이 손을 잡고 상하이시를 쪼개어 관리하고 100%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G7 국가에 한국과 심지어 중국의 최우방국 중 하나인 러시아까지 포함시킨다면 중국은 저항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하이 내에 한국령 자치지구가 새롭게 생겨나게 되고, 조선족을 비롯해 그동안 한국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싶어 했던 수많은 중국 인구가 몰려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중국인들도 이러한 소식에 열광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는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을 공산국가를 뛰어넘는 북한과 비슷한 수준의 독재자 통치국가로 만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 주석은 중국 경찰은 공산당에 충성하라 라고 외치는가 하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이 연임을 넘어 중국의 국부라 불리는 마오쩌둥에게만 부여됐던 공산당 주석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3대 직위는 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인데, 이 중에서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리커창이 국무원 총리를 맡고 있죠. 이 중 가장 권력이 막강한 직위는 총서기입니다. 중국은 권력 서열이 단군정 순이기 때문에 공산당 총서기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시자의 마오쩌둥에 대한 예우로 마오의 사후 공산당은 주석직을 폐지하고 주석 대신 총서기직을 도입했습니다. 마오쩌둥 이후 공산당 주석직을 맡은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런데 시진핑이 이러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당 주석직까지 겸임해 과거 마오쩌둥의 버금가는 절대 권력을 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저우융캉 전 공안부장과 순정차이 전 충칭당 서기 등 다수의 간부들을 내쳤는데요. 하지만 현재 절대 권력을 꿰차려고 너무나 큰 욕심을 내다가 소수민족들의 독립으로 전체의 64%에 달하는 중국 영토를 잃을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심장인 상하이에서까지 격렬한 독립운동이 시작되면서 중국은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평창의 충돌 일본, 깊은 의구심을 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2주년을 맞은 2017년 12월 28일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며 일본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긴 지 불과 나흘 만에 아베 신조 총리는 한반도에서 날아온 또 하나의 급보를 접하게 된다. 지난해 20발 넘는 탄도미사일을 쏘아대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돌연 북남관계 개선과 2월 평창 겨울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남쪽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국면 전환에 일본은 말 그대로 경악하고 말았다. 돌이켜보면 아베 총리에게 2017년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한 해였다.
그해 초 터진 모리토모 각해 학원 비리 의혹으로 일본에선 아베 장기 정권의 폐해를 상징하는 손타크라는 말이 대흉어가 됐다. 20% 후반까지 지지율이 급락했던 아베 총리를 구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북한이었다. 김 위원장이 일본 열도를 위협하는 탄도미사일을 쏘아대자 형용하기 힘든 안보 위협을 느낀 일본인들이 다시 정권을 중심으로 뭉친 것이다. 그와 함께 지지부진하던 대외 정책에도 힘이 붙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밖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선언하자 아베 총리는 이틀 뒤인 21일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에서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귀국한 아베 총리는 25일 국난을 돌파하기 위한 해산을 단행해 10월 22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또 한 번 손쉬운 승리를 손에 넣었다. 선거 승리 직후엔 필승의 과업이라 말해온 기한을 재차 언급하며 폭넓은 합의를 형성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월 5일엔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서일 미가 100% 함께 있다는 것을 강하게 확인했다고 선언했다. 새로 시작된 2018년은 개헌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터였다. 하지만 북한의 국면 전환으로 상황이 크게 변하고 말았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온 다음 날인 2018년 1월 1일 오전 10시 통일부와 문체부는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불과 4시간 만인 오후 2시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북을 향해 9.1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북한도 빠르게 화답했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3일 오후 3시 30분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그동안 끊겼던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반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트위터에서 로켓맨이 지금 처음으로 한국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며 남북 접근에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4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에서 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12월 제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남북의 속도전에 일본은 크게 당황했다. 한때 일본 리버럴의 성체 구실을 하던 아사히 신문마저 3일 해설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 참가와 남북 대화를 언급한 배경엔 미-한 관계를 흔들어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국이 북한에 접근하면 미-한 동맹의 약체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은 5일에야 나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훈련 기간에 대한 결정은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의 움직임에 손상을 주는 게 아니다. 일미양이 압력을 최대한 높여간다는 방침엔 변화가 없다며 의미를 축소하려 애썼다. 하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방위상은 5일 과거 북한이 대화 자세를 보일 경우 국제사회가 지원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속기만 했다며 북한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6일 한국이 군사연습의 일시 정지를 요청해도 미국이 거절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100% 함께 있다고 확신하고 있던 미일 간의 남북 접근에 대한 묘한 견해차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은 어찌 대응해야 할까? 여론은 불로 갈라졌다. 일본의 극우는 정부 간 소중한 약속을 뒤집는 한국의 본때를 보이기 위해 아베 총리가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점차 힘을 얻게 되는 한일단전론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 등 정권 핵심부는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내린다. 이른바 관여론이다. 개막식 참가를 결심한 아베 총리는
자신과 사상을 함께하는 산케이신문 인터뷰에 나선다. 1월 24일치 지면에 실린 아베 총리의 인터뷰는 남북 접근에 대한 일본 우익의 견해를 날 것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은 평화의 제전이며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개최한다. 제반 사정이 허락한다면 개막식에 출석하려 한다고 운을 뗀 뒤 개막식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했다. 아베 총리는 첫째 12월 28일 합의에 대해 한국이 일방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생각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접 전하겠다. 둘째, 한국의 대북 접근에 대해선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화한다는 방침은 조금도 굽혀선 안 된다. 이 생각도 문 대통령에게 명확히 전하려 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나아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 회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 폐기를 약속했지만 그들은 이를 시간 벌기로만 사용했다. 일미안이 긴밀히 연대해 고도의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남북 접근 방침을 철폐시키기 위해 적극 관여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아베 총리 역시 한국이 쉽게 설득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필요한 것은 미일의 공동 압박이었다. 2월 7일 오후 5시 30분 성조기와 일장기가 2개씩 놓인 일본 도쿄 총리 관저 1층 기자회견장으로 아베 총리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들어섰다. 이전보다 한결 편해 보이는 아베 총리의 표정과 근엄하게 찡그린 펜스 부통령의 모습이 묘한 조화를 이루어 회견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회담은 펜스 부통령의 8일 방한을 앞두고 급속히 진행 중인 남북 대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공식 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아베 총리는 펜스 부통령과 충분한 시간을 들여 북한의 최신 정세를 분석하고 이후 방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관련국의 북한의 미소 외교에 눈을 빼앗기지 않도록 호소하자는 데 일치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관련국은 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펜스 부통령이 뒤이어 발언했다. 그는 동맹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북한이 독재적이고 잔혹한 국가라는 것을 전하고 싶다. 북한이 이번